만날 사람이 없어서 애 딸린 여자를 만나! 밥상 위로 아버지의 고함이 떨어졌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에 튕겨나갔어요. 32살 아들의 결혼 이야기에 64살 아버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미혼모! 분식집!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미혼모가 제 인생을 뒤흔들 사람이 될 줄은요. 이 이야기는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강태호 64살입니다. 아내를 보낸 지 15년이 됐어요. 위암이었습니다. 49에 호라비가 됐어요. 그때 큰아들 태훈이가 22, 막내 태준이가 17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아이들까지 무너지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약통을 열고 혈압약 한 알, 부정맥약 한 알을 입에 넣는 겁니다. 물 한 모금으로 삼키고 나면 거실로 나갑니다. 벽에 걸린 수연이 영정사진 앞에 서서 인사를 해요.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소. 15년째 같은 말입니다. 사진 속 수연이는 늘 같은 미소로 저를 바라봤어요. 37에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아직도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도원그룹은 비상장 가족기업이에요. 식품하고 유통을 합니다. 제가 지분 78%를 쥐고 있고 큰아들 태훈이가 12%를 갖고 있어요. 언론에 이름 나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알아도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좋았습니다. 2 아들이 제 전부였어요. 큰아들 태훈이는 전무로 회사를 맡고 있고 막내 태준이는 5년 전에 회사를 나갔습니다. 아버지 그늘에서 살기 싫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요. 고집은 저를 닮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큰 며느리였습니다. 4년 전 태훈이가 결혼을 했어요. 박미연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어요. 학벌, 집안, 예의. 저도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본색이 나왔어요. 외도가 발각됐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더라고요. 위자료 소송까지 갔습니다. 태훈이가 이겼지만 그 뒤로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알 수 없다는 것. 그날 저녁이었어요. 태준이가 한남동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녀석이 먼저 밥 먹자고 연락한 건 오랜만이었어요.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떠먹는데 녀석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 녀석도 장가를 가는구나. 얼굴에는 안 내비쳤지만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 어디 집안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태준이가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28이고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숟가락이 멈췄어요. 딸, 미혼모입니다. 시장 골목에서 분식집을 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초? 아니, 그보다 길었을 수도 있어요. 제 손에 들린 젓가락이 식탁 위에 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제 말 끝까지.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치솟았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서 애 딸린 여자를 만나. 태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강태준,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도원그룹 회장 아들이 시장 골목 분식집 미혼모랑 결혼을 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버지, 은주 씨가 미혼모인 게 왜 문제가 됩니까? 태준이 목소리도 올라갔어요. 이 녀석이 저한테 목소리를 높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문제가 안 돼? 28배 애 딸린 여자가 재벌집 아들한테 붙었는데 그게 정상으로 보이냐? 재산 때문이 아니면 뭐 때문에 너한테 온 거야? 은주 씨는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영업사원 강태준이에요. 몰라. 몰라서 더 수상하지. 모르는 척하면서 접근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아버지, 형 꼴을 봤잖아. 미연이가 처음에 뭘 했냐? 돈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그랬지. 그러고는 1년도 안 돼서 바람 피우고 위자료 뜯어간 게 누구냐? 태준이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은주 씨는 미연이가 아닙니다. 다 똑같아. 입으로는 다 착하지. 돈 앞에서 안 변하는 사람이 어딨어. 제 고함이 식탁 위를 덮었습니다. 찌개 국물이 출렁거렸어요. 젓가락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였어요. 태준이가 주먹을 풀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낮아졌는데 오히려 더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직접 보시면 되잖습니까? 뭐? 아버지 눈으로 직접 보시면 됩니다. 은주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가 직접 판단하시면 되잖습니까? 녀석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은주 씨가 아버지 말씀대로 재산 때문에 온 여자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눈으로 확인한 뒤에 판단해 주십시오. 그 눈을 봤습니다. 눈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 녀석이 저런 눈을 한 건 수연이 죽었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17살짜리 아이가 어머니 관 앞에서 울던 그 눈. 15년 만에 다시 본 거예요.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 태준이 얼굴에 빛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나봐 주시면 만나보는 게 아니다. 저는 태준이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 상견례 같은 자리 말고 그 여자가 모르게 진짜 모습을. 흥신소에서 종이 한 장 받아와 봤자 소용없다. 태훈이 때도 서류상으론 완벽했어. 사람 됨됨이는 직접 봐야 한다. 태준이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 제발 이상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한다고 했다. 나가라. 태준이가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다가 멈춰 섰어요.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은주 씨한테 상처 주지 마십시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준이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가 난장판이었어요. 쏟아진 찌개 국물이 식탁보에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맞은편 벽에 수연이 영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같은 미소, 15년째 변하지 않는 얼굴, 왼손을 내려다봤어요. 결혼 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녀석이 하필이면 미혼모를 데려왔소.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소. 그 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지를 돌렸습니다. 손가락 위에서 느릿느릿 돌아갔어요. 태훈이 때처럼 당하게 둘 수는 없으니까. 찌개 국물이 식탁보를 타고 천천히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 조상필을 불렀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뭘 하려는지 말하기도 전에 눈치를 챘더라고요. 회장님, 설마 직접 가시려는 건 아니시죠? 상필아, 흥신소가 사람 마음을 알아오더냐. 내가 직접 본다. 상필이가 안경을 밀어 올렸어요. 이 사람이 긴장하면 꼭 저 짓을 합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흥신소에 맡기시면. 태훈이 때도 흥신소 보고서는 깨끗했어. 종이 한 장이 사람을 보여주더냐. 상필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더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한번 결심하면 안 꺾여요. 폐지 줍는 노인으로 가겠다. 준비해라. 네. 폐지요? 상필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하지만 30년을 함께 했으면 아는 거예요. 이 표정이 나오면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틀 뒤 한남동 집 서재에서 변장을 시작했습니다. 상필이가 중고 매장에서 사온 것들이 소파 위에 널려 있었어요. 누런 패딩 점퍼, 무릎이 나간 회색 면바지, 체크무늬 남방, 검은 고무 슬리퍼. 하나하나 입을 때마다 등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생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금태 안경을 벗고 두꺼운 검은 뿔테 안경으로 바꿨어요. 회색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 썼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상필이가 특수 분장용 스티커를 가져왔더라고요. 양쪽 볼에 노인성 검버섯을 3개씩 붙이고 손등에도 2개를 더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염을 기르지 않았더니 턱 주변으로 회색 수염이 지저분하게 나 있었어요. 됐다. 거울 속에는 도원그룹 회장이 없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늙은이가 한 명 서 있었어요. 그때 상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반지요. 왼손을 내려다봤어요. 결혼 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살아있을 때 끼워준 반지. 39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어요. 손가락을 잡고 돌려봤습니다. 빼야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게 눈에 띄면 폐지 줍는 노인답지 않으니까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빼지 않은 겁니다. 이것만은 미안하다 여보. 이건 못 빼겠어. 상필이가 한숨을 쉬더니 서랍에서 목장갑을 꺼냈어요. 때 묻은 낡은 목장갑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목장갑은 항상 끼고 계십시오. 반지 보이면 끝납니다. 목장갑을 끼웠습니다. 반지가 안 보였어요. 하지만 손가락에 감기는 그 무게는 그대로였습니다. 회사 쪽은 상필이가 처리했어요. 임원들에게 회장님 종합건강검진 2주 과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태훈이한테는 오전 업무를 대리하라고 지시했어요. 태훈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2주나요? 좀 이상하시다. 전무님, 회장님께서 올해는 정밀하게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상필이가 어떻게든 넘겼지만 태훈이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 녀석은 저를 닮아서 감이 빠르거든요. 그날 오전 10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의 첫 출근이요. 상필이가 모는 흰 봉고차를 타고 시장 근처에 내렸어요. 상필이는 시장 입구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대기했습니다. 낡은 폐지 수레를 끌고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가게들이 빼곡했어요. 아줌마들의 호객 소리, 칼질 소리,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트로트. 이런 곳에 6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등을 구부렸어요. 보폭을 좁혔습니다. 기침을 2번 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은준의 떡볶이, 빨간 글씨로 쓴 허름한 간판, 6인 테이블 3개가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작은 가게였어요. 앞쪽에 떡볶이 판이 김을 뿜고 있었고 벽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그린 사람 그림, 무지개, 하트. 수레를 끌고 가게 앞을 천천히 지나갔어요.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들어와서 뭐라도 드세요. 고개를 돌렸어요.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가 가게 안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체크무늬 앞치마, 화장기 없는 얼굴, 검은 머리를 높이 묶어 올리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웃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이 여자가 서은주. 됐어. 손을 내저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지나가려는데 잠시 후 뒤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그 여자가 가게 밖 벤치에 떡볶이 한 접시와 김밥 한 줄을 가져다 놓고 있었습니다. 마감 때 남은 거예요. 버리는 것보다 드시는 게 낫잖아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를 꺼냈어요. 호주머니에 일부러 넣어둔 거였습니다. 이거라도 괜찮아요, 할아버지. 손사래를 치더니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떡볶이를 한 입 먹었어요. 달고 매웠습니다. 시장 골목 떡볶이는 이런 맛이구나 싶었어요. 김밥도 한 줄을 먹었습니다. 독백이 올라왔어요. 연기겠지. 사람 좋은 척. 하루 이틀이겠지. 오후 1시쯤이었어요. 가게 앞에서 수레를 정리하는 척하고 있었는데 골목 저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튀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분홍 운동화를 신은 꼬마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양갈래로 묶은 머리가 좌우로 출렁거렸습니다. 파란 토끼 가방이 등에서 덜렁거리고 양쪽 무릎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어요. 은주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하은아, 뛰지 마. 또 넘어져. 안 넘어져. 그 아이가 저를 봤어요. 멈칫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은주가 말했어요. 하은아, 이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빠진 앞니 사이로 바람이 새면서 안녕하세요가 됐어요. 희희 웃으면서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순간 가슴 어딘가가 먹먹해졌어요. 수연이가 떠올랐거든요. 수연이도 저랬습니다. 길고양이가 지나가면 참지 못하고 참치캔을 따서 놓아주던 사람. 세상 모든 것에 마음을 주던 사람. 감상에 빠지면 안 돼.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훈이 때 그랬잖아. 미연이도 처음엔 착했어. 다 처음엔 착하지. 수레를 돌렸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필이었어요. 회장님, 12시입니다. 오후 이사회가. 시계를 봤더니 벌써 1시간이 넘게 지나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또 온다. 전화를 끊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은준의 가게 안에서 하은이가 엄마 옆에 앉아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옆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작은 가게, 작은 엄마와 작은 딸. 수레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흰 봉고차 앞에서 상필이가 안절부절 서 있었어요.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타면서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봤습니다. 시장 골목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이겠지. 내일이면 안 해줄 거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아침 9시 상필이가 모는 흰 봉고차를 타고 시장 근처에 내려요. 차 안에서 금태 안경을 뿔테로 바꾸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목장갑을 끼고 볼에 검버섯 스티커를 붙입니다. 수레를 끌고 시장 골목으로 들어가면 오전 10시. 난 12시가 되면 상필이한테 전화가 와요. 회장님, 시간입니다. 그러면 수레를 맡겨두고 봉고차를 타고 회사로 갑니다. 오후에는 정상 업무. 이사회도 하고 서류도 결제하고 회의도 합니다. 64살 재벌회장의 이중생활. 웃기지도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 비가 왔어요.
시장 골목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수레 위에 쌓아둔 박스가 빗물을 막고 있었어요. 이러면 고물상에서 안 받아줍니다. 진짜 폐지 줍는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였어요. 그때 가게 안에서 은주가 뛰어나왔습니다. 한 손에 투명 비닐, 다른 손에 접은 우산을 들고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비닐을 펼쳐서 수레 위에 척척 씌우더라고요. 박스가 더 안 젖게 이쪽 저쪽 꼼꼼하게 덮었어요. 그리고 우산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폐지 젖으면 안 받아주잖아요. 잠깐 들어와서 비 그치고 가세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테이블에 앉으니까 따뜻한 게 한 잔 나왔습니다. 어묵 국물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뜨겁고 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이것도 연기겠지. 스스로한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묵 국물이 왜 그렇게 뜨거웠는지 그건 설명이 안 됐어요. 셋째 날이었습니다. 은주가 제 팔꿈치를 봤어요. 패딩 점퍼가 찢어져 있었거든요. 솜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상필이가 중고 매장에서 산 거라 원래 상태가 안 좋았어요. 할아버지, 이거 꿰매 드릴까요? 됐소, 괜찮소. 안 돼요. 이러면 바람 들어와요. 내일 가져다 주세요. 다음 날 갔더니 점퍼가 가게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찢어진 부분이 깔끔하게 수선되어 있었어요. 안감까지 정리해 놨더라고요. 실밥 하나 안 남기고. 저는 수십억짜리 양복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원단으로 만든 코트를 걸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누런 패딩에 꿰맨 자리를 보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이 메었어요. 넷째 날에는 하은이한테 당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수레를 정리하고 있는데 하은이가 뛰어나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하은이가 그렸어요. 종이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막대기 인물 2개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큰 막대기 옆에 할아버지, 작은 막대기 옆에 하은이라고 삐뚤빼뚤 써 있었어요. 이거 할아버지한테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좋아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재벌회장도 모르고 위장 작전도 모릅니다. 그냥 매일 오는 할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목장갑 안에서 결혼 반지가 느껴졌습니다. 참아라. 감상에 빠지면 안 돼. 고맙다, 꼬마야. 겨우 그 말만 했어요. 5째 날,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가게 앞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은주가 남은 떡볶이와 김밥을 용기에 담고 있었습니다. 2개로 나눠 담더라고요. 하나는 저한테 가져다 줬고 다른 하나는 골목 끝에 있는 다른 할아버지한테 가져갔어요. 진짜 폐지 줍는 분이었습니다. 허리가 90도로 굽은 할머니한테도 하나를 더 건넸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재벌회장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돈이 되든 안 되든 남은 건 나눠주는 사람. 그날 저녁 가게 옆 생선 가게 복순이라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시장에서 22년을 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시원시원했어요. 어르신, 은주 씨 가게 단골이에요? 그냥 지나가다 밥을 좀 얻어먹고 있어. 은주 씨 말이야. 복순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21살에 혼자 나와서 7년을 버텼어. 부모도 등 돌리고 남자는 도망가고 28이 68처럼 살고 있어. 허리를 짚고 은준의 가게 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웃으면서 살아. 본인은 김밥 한 줄로 때우면서
남은 거 어르신들 갖다 드려. 내가 그래. 야, 은주야, 너는 왜 남 걱정을 하냐? 그러면 걔가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 하던가요? 언니, 안 그래도 남는 건데.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 가슴에 못이 하나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약을 먹고 있는데 태훈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미연이가 그 여자 배경을 알아봤다는데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미연이, 큰 며느리였던 여자. 이혼한 지 4년이 됐는데 아직도 시운이 면접 핑계로 이 집안에 발을 걸치고 있는 여자. 미연이가 뭐라더냐. 그 미혼모 여자가 남자가 여럿이었다고 빚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남자가 여럿, 빚. 머릿속에서 두 개의 그림이 충돌했어요. 비 오는 날 수레에 비닐을 씌워주던 은주. 남자가 여럿이었다는 은주. 찢어진 패딩을 안감까지 꿰매준 은주. 빚이 있다는 은주. 어느 쪽이 진짜인지 몰랐습니다. 태훈아. 예. 보류하자. 보류요? 내가 알아서 확인하마.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 눈으로 본 것과 미연이가 가져온 정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년 전에도 저는 제 눈을 믿었다는 거예요. 미연이가 처음 왔을 때도 착하고 바른 여자로 보였거든요. 그때 저는 틀렸습니다. 이번에도 틀리면 약통 뚜껑을 닫았어요. 부정맥약이 목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좀 더 봐야 한다. 아직은 7째 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미연이가 던진 말이 머릿속에서 빠지질 않았거든요. 남자가 여럿이었다. 빚이 있다. 밤새 그 말이 돌고 돌았습니다. 직접 떠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은주가 가게 앞 벤치에 나와 앉았어요. 하은이가 안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깐 바깥 바람을 쐬는 것 같았어요. 앞치마에 묻은 고추장 자국을 행주로 닦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나란히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장 골목 저쪽에서 생선 장수 호객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가씨, 네 할아버지. 혼자 애 키우면 힘들겠소. 부자 남편 들이면 편하겠소. 일부러 던진 말이었어요. 미끼였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는 여자라면 여기서 귀가 번쩍 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주가 저를 봤습니다. 초승달 눈이 살짝 커졌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돈 많은 사람이 무서워요. 무섭다니? 돈 많은 사람은 그 돈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긴장할 때 하는 버릇인 것 같았어요. 제가 좋아서 주는 건지, 뭔가를 원해서 주는 건지, 저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남자는 뭐가 좋은 거요? 태준 씨요? 은주 얼굴에 뭔가가 번졌어요. 홍조라고 하기엔 약했고 미소라고 하기엔 깊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눈이 살짝 내려갔어요.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이 여자는 내 아들을 가진 건 없는 영업사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도원그룹도 모르고 재산도 모르고 지분도 모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남자의 따뜻한 마음이 좋다고 했어요. 돈이 목적이라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8째 날, 같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는 가족이 있으세요? 옛날엔 있었소. 아, 은주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아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더 캐묻지 않는 배려. 잠시 후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 집안은 어떤지 알아봤소? 은주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자세히는 몰라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거기서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갔어요. 왜? 저도 혼자 컸으니까. 외로운 사람 마음은 외로운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수연이가 떠올랐어요. 수연이가 죽고 나서 태준이가 방황할 때 아무도 그 녀석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냥 공부해라, 정신 차려라.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알았던 거예요. 혼자 큰 사람이니까.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니까. 아가씨, 나는 말이 나오려다 멈췄어요. 위장을 잊을 뻔했습니다. 목장갑 안에서 결혼 반지가 뜨거웠어요. 할아버지?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급히 일어나는 바람에 수레가 딸깍 소리를 냈어요. 등을 돌리고 걸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이 여자한테 들키면 안 됐거든요. 9째 날 시장에 갔더니 가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어요. 평일 오전인데 문을 안 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옆 생선 가게로 갔습니다. 복순 씨, 은주 씨 가게가 왜 닫혀 있소? 복순이 고무장갑을 벗으면서 말했어요. 하은이가 새벽에 열이 39도까지 올랐대. 은주 씨가 가게 접고 병원 데려갔어. 그래서 오늘 장사를 안 하는 거요? 복순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 당연한 소리를 하냐는 눈이었어요. 아이가 아프면 가게고 뭐고 없지. 하루 못 벌면 하루치가 없는 거야. 그래도 은주 씨한테는 하은이가 먼저지. 셔터가 내려진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준의 떡볶이 간판이 햇빛에 바래져 있었어요. 하루 장사를 접었다는 건 하루 수입이 영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월세도 있을 거고 재료비도 있을 거예요. 그 돈이 이 여자한테는 전부인데 아이가 아프면 전부를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독백이 올라왔어요. 저 여자가 우리 재산을 노린다고? 제 아이 하나 건사하기도 바빠서 남의 재산 생각할 겨를이 없는 사람인데? 미연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자가 여럿이었다. 빚이 있다. 그 말과 내 눈으로 본 것. 이제는 어느 쪽이 거짓인지 거의 알 것 같았어요. 거의. 하지만 거의와 확실히는 다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남동 집 서재에서 상필이와 마주 앉았어요. 상필아. 네, 회장님. 그 여자 좀 더 지켜보자. 상필이가 안경을 밀어 올렸어요. 그 사람 얼굴에 뭔가 떠올랐습니다.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혹시 마음이 변하신 겁니까? 아직이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이상하게 들렸어요. 단호한 척하는 목소리. 확신이 빠져버린 단호함. 아직은. 상필이가 아무 말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서재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이겠지요. 그 수천 개 중에 시장 골목 작은 분식집에서 아픈 딸을 안고 밤을 지새우는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 여자는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12째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은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뒤척이다 새벽 3시에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상필이한테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 대기 중입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봉고차에 올라탔습니다. 변장을 마치고 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부터 눈앞이 흐릿했어요. 아, 맞다. 약을 안 먹었습니다. 혈압약하고 부정맥약. 서두르느라 아침을 건너뛰면서 약도 같이 빼먹은 거였어요. 한 끼 빼먹은 건데 괜찮겠지.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장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귀가 멍해지면서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술에 손잡이를 잡았지만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수레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시야가 좁아졌어요. 시장 소음이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멀어졌습니다. 그때 들린 소리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은주 목소리였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어요. 은주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앉은 채로 고개가 숙여져 있었어요. 야구 모자가 벗겨져 은백색 머리카락이 드러났지만 검버섯 스티커와 뿔테 안경은 그대로였습니다. 은주가 전화기를 꺼냈어요. 119를 눌렀습니다. 구급대원이 왔어요.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고 이것저것 체크했습니다. 혈압이 좀 낮으시지만 활력은 안정적입니다. 가까운 의원에서 수액 한 병 맞으시면 괜찮을 겁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은주가 말했어요. 구급대원이 아니라 은주가요. 아가씨, 됐소. 나 혼자. 안 돼요. 일어나실 수도 없으시면서 무슨 혼자요. 팔을 제 어깨 밑으로 넣었습니다. 28살 여자가 64살 남자를 부축했어요. 보라색 앞치마가 제 노란 패딩에 닿았습니다. 은주가 전화기를 다시 꺼냈어요. 걸으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은주야. 시장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하은이 좀 봐줄 수 있어? 오늘 밤 늦을 것 같아. 복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보내. 우리 집에서 재울게. 걱정 마. 고마워 언니. 전화를 끊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세범내과가 여기서 5분이에요. 의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액줄이 팔뚝에 꽂혔어요. 심전도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작은 1인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은주가 접수대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 영수증을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치료비는 제가 냈어요. 뭐요?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수액줄이 팽팽해졌어요. 가만히 계세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 내가 아는 세계에서 5만 원은 커피 2잔 값이었습니다. 점심 한 끼도 안 되는 돈. 그런데 이 여자한테 5만 원은 가게 이틀치 순이익이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이틀을 일해야 남는 돈. 돌려주겠소. 됐어요.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소. 은주가 웃었습니다. 초승달 눈이 휘어졌어요. 할아버지,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빚진 것도 아니고. 의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은주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네야, 아니요. 동네 분이세요. 보호자도 아닌 사람이 보호자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수십 개 병원에 VIP실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용 주치의가 3명이에요. 그런데 동네 의원 1인실에서 28살 떡볶이 가게 아가씨한테 5만 원짜리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창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은주가 안 갔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수액 다 맞으실 때까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원 담요 하나를 무릎에 덮고 쪽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고개가 앞으로 꾸벅꾸벅 떨어졌습니다. 하은이는 복순네 집에 맡겨놓고 가게도 문 닫고 이 여자는 남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남이에요. 저는 이 여자한테 남이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폐지 줍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곁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제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든 척 했습니다. 은주가 수액줄을 확인하더니 제 손을 들여다봤어요. 목장갑. 수액을 맞으려고 한쪽 장갑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오른손이었어요. 그런데 왼손은 아직 장갑을 끼고 있었거든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왼쪽 목장갑을 벗겼습니다. 손이 드러났어요. 폐지 줍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굳은 살도 없고 갈라진 데도 없었어요. 깨끗하고 매끈한 손. 그리고 약지에 금빛 결혼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숨을 멈췄어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반지. 눈을 떴습니다. 안 뜰 수가 없었어요. 은주의 초승달 눈과 마주쳤습니다. 놀람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해가 있었어요. 결혼 반지예요? 손을 움츠렸습니다. 반사적이었어요. 15년 동안 누구한테도 안 보여준 것이었거든요. 오래전에 죽은 아내 거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수연이가 사준 반지였으니까. 그런데 제가 끼고 있는 건 수연이가 죽은 후에도 한 번도 빼지 않아서였어요. 은주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내려갔어요. 슬픈 것도 아니고 안쓰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알겠다는 얼굴이었어요. 할아버지도 혼자셨구나.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은주가 제 왼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반지를 약지에 다시 정확하게 끼워줬습니다. 빠지지 않게 살짝 밀어 넣었어요. 그러고 양손으로 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소중한 분이셨나 봐요. 15년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죽고 15년. 그 15년 동안 저는 누구 앞에서도 울지 않았어요. 장례식 때도 안 울었고, 제사 때도 안 울었고, 혼자 위패 앞에서도 안 울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식집 아가씨가 반지를 끼워주는데 눈물이 한 줄기 흘렀어요. 참으려 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천장을 보고 숨을 참았어요. 그런데 한 줄기가 두 줄기가 되었고 눈을 감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아무 말 않고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게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 않는 게 괜찮다고 하지도 않고 울지 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손을 잡고 있는 게 이 여자가 이런 여자였어.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의원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구두 소리가 빠르게 복도를 달려왔습니다. 상필이었어요. 검은 정장에 줄무늬 넥타이, 이마에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연락이 두절되니까 찾아온 거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입이 먼저 나갔습니다. 회장. 그 순간 은주와 눈이 마주쳤어요. 은주가 복도 의자에서 눈을 비비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급하게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회자가 이미 나온 뒤였어요.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은주가 상필이를 바라봤어요. 혹시 할아버지 가족분이세요? 상필이가 안경을 밀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 네, 조카입니다. 아, 다행이다. 은주 얼굴에 안도가 번졌어요. 진짜 안도였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이 있으셨구나. 혼자인 줄 알고 걱정했어요.
상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둥근 안경 너머 작은 눈이 젖어 있었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지,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상필이도 알아본 거였습니다. 은주가 돌아갔어요. 조카분이 계시니까 이제 안심이에요. 할아버지, 푹 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상필이가 제 침대 옆에 앉았어요. 회장님, 약을 빼드셨습니다. 진짜 위험했습니다. 알아. 이제 그만하시죠. 상필아. 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 여자한테 치료비를 받다니 그 돈이면 저 여자 이틀치 순이익이야. 상필이가 아무 말 않고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말이야. 나는 저 여자를 시험하러 온 놈인데 저 여자가 나를 간병하고 있었어. 밤새도록 딸을 남한테 맡기고 가게를 닫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눌렀습니다. 시험하는 놈이 시험 당한 거야. 상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아직 안 된다. 네, 아직 안 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유가 달라졌다는 걸. 처음엔 시험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내려고 온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봉고차를 타고 시장에 가는 이유. 수레를 끌고 은준의 가게 앞을 서성이는 이유. 그게 시험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 여자 곁에 있고 싶었던 겁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로라도 천장을 봤습니다. 의원 형광등이 부옇게 빛나고 있었어요. 왼손 약지의 반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나 이 여자한테 정이 들었나 보다. 14일째 날이었습니다. 의원에서 돌아온 뒤로 이틀을 쉬었어요. 상필이가 하루만 더 쉬시조라고 했지만 안 들었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다시 봉고차를 탔어요. 시장에 도착하니까 은주가 가게 앞에서 걸레를 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나으셨어요? 괜찮소. 얼굴이 아직 안 좋으세요. 들어와서 뭐 좀 드세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때 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도 봤지만 제대로 본 건 이날이 처음이었어요. 가게 안쪽 벽에 그림이 4-5장 붙어 있었습니다. 전부 하은이가 그린 거였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여자. 팔이 4개 달려 있었습니다. 한 손에 프라이팬, 한 손에 빗자루, 한 손에 지갑, 한 손에 하은이. 위에 삐뚤빼뚤하게 엄마는 슈퍼우먼이라고 써 있었어요. 옆에 하트가 잔뜩 그려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의 3글자가 종이 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막대기 인물 하나가 서 있었어요.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공간.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빠 없지만 괜찮아. 없지만이 아니라 없지만이었어요. 7살 맞춤법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이 아이는 아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라고 썼어요. 괜찮지 않으면서 7살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힘들까봐 괜찮다고 쓴 거였습니다. 그 옆에 최근에 붙인 것 같은 그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막대기 인물 2개가 손을 잡고 꽃밭에 서 있었습니다. 큰 막대기 옆에 할아버지, 작은 막대기 옆에 하은이. 꽃이 크레파스로 빨갛고 노랗게 가득 그려져 있었어요. 저였습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 이 아이가 나를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아빠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는 아이가 시장에서 만난 할아버지를 자기 할아버지로 그려놓은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은주가 떡볶이를 내려놓으면서 물었어요.
아니요. 그림이 예쁘구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켰을 거예요. 그날 오후 가게 바깥이 좀 소란스러웠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수레를 정리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옆 생선 가게로 갔어요. 복순이랑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그 할아버지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손도 그렇고 말투도 폐지 줍는 분 같지 않아. 가끔 경제 뉴스를 중얼거리시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들켰나? 손을 봤습니다. 목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의원에서 벗겨진 걸 은주가 기억하고 있는 거였어요. 깨끗한 손, 굳은 살 없는 손, 금반지. 복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정 있겠지. 왜 무서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주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어요. 아니, 무섭진 않은데. 물어보면 안 오실 것 같아서. 그러면 밥 못 드실 것 같아서. 가슴에 쐐기가 박혔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가짜인 걸 눈치챘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어요. 물어보면 제가 안 올까봐. 안 오면 밥을 못 먹을까봐. 그래서 모른 척한 거였어요.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실마리가 쌓이고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벤치에서 수레 정리를 하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나온 말이었어요. 코스피가 또 빠지네. 반도체 섹터가 문제야. 은주가 가게 문 앞에서 빗자루질을 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경제 잘 아세요? 식은땀이 났어요. 젊어서 좀 배웠소. 와, 대단하시다. 은주가 웃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항상 그랬습니다. 성까지만 오고 넘지 않았어요. 또 하루는 은주가 제 손을 봤습니다. 제가 목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 순간이었어요. 수돗물에 금반지가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폐지 줍는 손은 아닌데 급하게 목장갑을 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저를 봤어요. 초승달 눈이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알면서 안 물어보는 거였어요. 이 여자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태훈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미연이가 그 여자 배경을 더 알아봤다는데요. 남자 여럿 만났다더라고요. 또 미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화가 났습니다. 전에는 미연이 말에 흔들렸지만 지금은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태훈아. 네. 미연이 말을 믿냐? 네. 미연이가 왜 남의 일에 참견이야. 시윤이 면접이나 잘할 것이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태훈이가 놀란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미연이 편을 안 드시다니? 편이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럼 아버지, 그 여자에 대해 뭘 아시는 겁니까? 내가 직접 보고 있다. 말이 나가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많이 말한 거였습니다. 태훈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직접 뭘 보고 계신 겁니까? 알아서 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훈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건강검진 2주라고 했는데 이미 16일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미연이 편을 안 든다? 태훈이 머리가 나쁜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태준이었습니다. 신호가 3번 갔어요. 4번째에 받았습니다. 아버지, 태준이 목소리에 경계가 묻어 있었어요. 당연했습니다. 밥상을 엎은 아버지가 전화를 했으니까. 태준아, 그 여자 어떻게 만났냐?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이가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야근하고 새벽에 라면 먹으러 갔어요. 시장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문 닫을 시간인데 들어갔거든요. 미안하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끓여주셨어요. 그래서 태준이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다. 라면 하나 끓여줬다고? 아버지, 새벽 2시에 지친 사람한테 아무 조건 없이 웃으면서 밥을 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새벽에 문 닫을 시간에 들어온 손님한테 웃으면서 라면을 끓여주는 여자. 비 오는 날 남의 폐지에 비닐을 씌워주는 여자. 찢어진 패딩을 안감까지 꿰매주는 여자. 아픈 딸 때문에 하루 장사를 접는 여자. 남이 쓰러지면 치료비를 대주는 여자. 전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가 재산을 노려 코웃음이 났습니다. 나한테요. 이 여자는 재산보다 귀한 걸 이미 가지고 있었어. 아내 영정을 받습니다. 여보, 내가 틀렸다. 완전히. 16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영정 앞으로 갔어요. 국화꽃 한 송이를 바꿔 꽂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좋은 며느리 들어올 것 같소? 영정 속 수연이가 웃고 있었어요. 15년째 같은 미소였습니다. 내가 못나게 굴었는데 이제 바로잡겠소. 절을 했어요. 일어서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필아. 네, 회장님. 오늘 끝내겠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상필이 목소리가 왔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노란 패딩이 걸려 있었어요. 수선 자국이 보이는 팔꿈치 부분. 은주가 꿰매준 거였습니다. 그 옆에 검은 캐시미어 코트가 걸려 있었어요. 오늘 이 두 벌 사이에 있는 거짓말을 끝낼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 패딩을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뿔테 안경을 쓰고 야구 모자를 눌렀어요. 마지막으로 목장갑을 끼고 검버섯 스티커를 볼에 붙였습니다. 봉고차에서 내려 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들어갔어요. 상필이는 차에서 기다리며 검은 캐시미어 코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려 있었어요. 떡볶이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은주가 웃었습니다. 초승달 눈이 휘어졌어요. 16일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그 웃음이었습니다. 은주 씨,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나 봐요. 은주 얼굴에서 웃음이 살짝 멈췄습니다. 오늘은 밥 말고 좀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네, 무슨, 가게 문 좀 닫아주겠소? 은주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무 말 않고 가게 앞 셔터를 내렸습니다. 형광등만 켜진 가게 안에서 마주 앉았어요. 빨간 플라스틱 의자 2개, 사이에 떡볶이 냄비가 놓인 좁은 테이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부정맥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천천히 시작했어요. 야구 모자를 벗었습니다. 은백색 머리카락이 드러났어요. 은주가 본 적 없는 깔끔하게 넘긴 머리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물티슈를 꺼냈어요. 볼에 붙인 검버섯 스티커를 떼어냈습니다. 하나, 둘. 그 아래 깨끗한 피부가 나타났어요. 물티슈로 수염 분장을 닦아냈습니다. 깔끔한 턱선이 드러났어요. 뿔테 안경을 벗었습니다. 금테 안경을 꺼내 쓰었어요. 세상이 선명해졌습니다. 은주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목장갑을 벗었어요. 깨끗한 손, 약지의 금반지가 형광등 빛을 받았습니다. 가게 문을 살짝 열었어요. 밖에서 상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캐시미어 코트를 건네줬어요. 받아서 어깨에 걸쳤습니다. 노란 패딩은 의자 등받이에 접어놓았어요.
은주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얼굴이요?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요? 다는 아니지만 은주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폐지 줍는 분이 아니란 건요. 손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이 반지도 결혼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물어보지 않은 건 물어보면 안 오실 것 같았어요. 초승달 눈이 살짝 내려갔어요. 그러면 밥 못 드실 것 같아서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여자는 끝까지 그랬어요. 속이는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의 밥 걱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도원그룹 회장 강태호요. 은주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태준이 아버지요. 네.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앞치마 끈을 움켜쥐었어요. 태준 씨 아버지요? 그렇소. 그러면 은주 눈에 뭔가가 떠올랐어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는 얼굴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무섭다고 했던 그 벤치에서의 대화. 집안을 물어봤던 그 질문. 부자 사위 들이면 편하겠다던 그 떠보기. 전부가 의미를 바꿨습니다. 당신을 시험했소. 차마 눈을 못 마주치겠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숙이면 안 됐습니다. 내가 한 일이니까. 우리 아들 재산 때문에 다가온 여자인지 확인하려고 거짓골로 변장해서 당신 앞에 나타난 거요. 은주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렇소. 그럼 그동안 밥 먹으면서 다 연기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주가 떨고 있었습니다. 앞치마 끈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할아버지라고 부른 것도 다 우습게 보셨어요? 아니요. 비 오는 날에 우산 들고 나갔더니 그때도 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점퍼 꿰매드린 것도? 병원에서 밤새 지킨 것도? 다? 은주 씨, 5만 원이요. 은주가 눈물을 닦지 않고 말했어요. 그날 치료비 5만 원 냈어요. 저한테 5만 원은 이틀치 순이익이에요. 그거 알고도 받으셨어요? 칼이 들어왔습니다. 가슴에. 정확하게. 알고 있었소. 그런데 왜?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64살 재벌 회장이 28살 분식집 사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양복 바지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상관없었어요. 시험에서 진 사람은 나요. 고개를 들어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어요. 당신은 거지 할아버지한테나 재벌 회장한테나 똑같은 사람이었소. 다 똑같아. 16일 전 밥상 앞에서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똑같다는 모든 여자가 돈을 노린다는 뜻이었어요. 지금 똑같다는 이 여자가 누구 앞에서든 한결같다는 뜻이었습니다. 비 오면 우산 씌워주고 밥 챙겨주고 옷 꿰매주고 치료비까지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걸 다 했소? 부끄러운 건 내 쪽이요. 사람을 돈으로만 재려고 한 내가 부끄럽소. 은주 씨 미안하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뻔했어요. 눈물이 금태 안경에 고였습니다. 안경을 벗었어요. 콘크리트에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은주가 아무 말 않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뛰어들어왔어요. 할아버지, 하은이었습니다. 복순이가 데려다 준 거였어요. 토끼 백팩을 메고 양갈래 머리를 흔들면서 뛰어왔어요. 앞니가 빠진 웃음이 환하게 터졌습니다. 그러다 멈춰섰어요.
할아버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울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왜 울어요? 하은이가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볼에 묻은 눈물을 닦았어요. 할아버지 아파요? 하은이가 후 해줄까요? 작은 입을 오므려서 제 무릎에 후 바람을 불었습니다. 의원에서 주사 맞고 엄마가 해주던 대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7살 아이가 제 품에 쏙 들어왔어요. 토끼 백팩이 등에서 출렁거렸습니다. 작은 손이 제 목을 감싸 안았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요. 하은이 여기 있어요. 은주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은이도 엄마가 우니까 따라 울기 시작했어요. 셋이서 울었습니다. 시장 골목 작은 분식집에서 한참이 지났어요. 하은이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옷이 달라요? 캐시미어 코트를 만지작거렸어요. 노란 패딩이 아닌 걸 알아챈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늘 좋은 옷을 입었어. 할아버지 멋있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 위에 웃음이 겹쳤습니다. 은주가 눈을 닫고 자리에 앉았어요. 저도 바닥에서 일어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64살 무릎은 콘크리트를 견디기엔 좀 무리였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태준 씨 아버지예요? 그렇소. 도원그룹 그 도원그룹이요? 그렇소. 은주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초승달 눈이 젖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준 씨 알고 있어요? 아직 모르오. 내가 직접 말하겠소.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앞치마에 묻은 고추장 자국을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있었어요.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화가 나요. 알고 있소. 근데 눈을 들었어요. 밥 잘 드셨으면 됐어요.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시험하고 속이고 5만 원을 빼앗고 16일을 거짓말한 사람한테 이 여자가 한 말은 밥 잘 드셨으면 됐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태준이가 당신을 선택한 건 그 녀석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소. 은주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또 한 줄기 흘렀습니다. 하은이가 제 무릎 위에 올라앉았어요. 작은 손으로 제 금태 안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안경 반짝반짝. 테이블 위에 놓인 노란 패딩이 보였습니다. 수선 자국이 있는 팔꿈치, 은주가 꿰매준 자리. 저는 이 패딩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평생. 태준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태준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집에 와라. 한남동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상필이도 옆에 있었습니다. 은주도 불렀어요. 셋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태준이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bomber 재킷에 매신 저백을 맨 차림이었어요. 거실에 은주가 앉아 있는 걸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은주 씨? 왜 여기에? 태준아, 앉아라. 태준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은주 옆에. 은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변장한 것, 16일 동안 시장에 다닌 것, 거지 할아버지 행세를 한 것, 은주를 시험한 것, 하나도 빼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태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은주 씨한테 그게 무슨 짓입니까? 16일 전 이 자리에서 태준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상처 주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상처를 줬습니다. 제 아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을 제가 한 거였어요. 내 말이 맞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태준이가 저를 봤어요. 은 귀걸이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눈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노 아래에 다른 게 있었습니다. 놀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걸 32에 살면서 처음 봤을 테니까요. 그리고 태준이를 똑바로 봤어요. 은주 씨는 좋은 사람이더라. 내가 옳았다. 태준이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가 태준이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태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괜찮아요. 그만큼 태준 씨를 아끼시는 거잖아요. 이 여자는 또 그랬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감싸는 거였어요. 일주일 뒤 태훈이를 만나게 했습니다. 한남동 집에서였어요. 태훈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약지에 반지 자국이 여전했습니다. 이혼한 지 4년인데도 은주가 들어왔어요. 보라색 앞치마가 아니라 연한 베이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분홍 비즈 팔찌만 그대로였어요. 태훈이가 은주를 봤습니다. 경계가 있었어요. 당연했습니다. 미연이 때문에 한 번 당한 사람이니까. 은주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은주라고 합니다. 태훈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테이블 위에 차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힘드셨죠? 태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윤이 아버지로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단 한마디였어요. 미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묻지 않았고, 이혼 사유를 캐지 않았고,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들었을 것이라고만 했어요. 태훈이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봤어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뒤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은주 씨, 동생 잘 부탁합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걸 봤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미연이 처리는 상필이한테 맡겼습니다. 상필이가 조사한 결과가 올라왔어요. 미연이가 태훈이한테 넘긴 은주 배경 정보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남자관계 거짓, 빚 없음, 전부 미연이가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태준이가 결혼하면 도원그룹과의 끈이 하나 더 생기고 자기 입지가 줄어드니까요. 한남동 집 서재에서 미연이를 불렀어요. 미연이가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빨간 립스틱, 명품 백. 4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차림이었어요. 그때도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미연 씨, 네 아버님. 시윤이 면접은 보장아마. 우리 손자니까. 미연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밝아진 얼굴이 멈췄습니다. 우리 가족 일에 다시 끼어들면 면접도 어렵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라. 아버님, 저는 그냥 그 호칭 쓰지 마라. 미연이 얼굴에서 색이 빠졌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빨간 립스틱이 이에 묻었어요. 아무 말 않고 돌아섰습니다. 명품 백근을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서재 문이 닫혔습니다. 4년 동안 이 집안에 걸쳐놓았던 발이 끊어진 순간이었어요. 결혼식은 2달 뒤에 했습니다. 장소를 정할 때 호텔 연회장을 잡으려 했어요. 상필이가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3곳을 후보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은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으니까요. 은준의 떡볶이 가게 앞 작은 마당에 테이블을 놓았어요. 복순이네 생선 가게 앞까지 이어서 의자를 놓았습니다. 꽃은 국화와 들꽃으로 꽂았어요. 수연이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하객은 시장 상인들이었어요. 복순이
과일 가게 아주머니, 정육점 사장, 잡화점 할머니, 도원그룹 이사들은 한 명도 안 불렀습니다. 이 결혼식은 시장의 결혼식이었으니까요. 태준이가 양복을 입었어요. 은 귀걸이 대신 깔끔한 넥타이를 맸습니다. 은주가 하얀 원피스를 입었어요. 드레스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흰면 원피스에 들꽃 한 송이를 머리에 꽂았어요. 분홍 비즈 팔찌는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축사를 했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지는 스피커 소리가 이상했어요. 이사회에서 수백 번 연설한 사람이 손이 떨렸습니다. 이 며느리는 거짓골의 노인에게 매일 밥을 줬습니다. 복순이가 코를 풀었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내 아들아. 태준이를 봤어요. 태준이 눈이 빨갰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온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다. 그리고 은주를 봤어요. 초승달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은주 씨 시아버지가 못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며느리 해주겠다고 해서 고맙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마이크가 그 소리를 시장 골목 끝까지 실어 날랐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태준이 바지를 잡아당겼어요. 노란 원피스에 흰 운동화를 신고 머리에 작은 꽃을 꽂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응? 태준이가 몸을 숙였어요.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호객 소리도 라디오도 전부 멈춘 것 같았어요. 태준이가 하은이를 안아 올렸어요. 메신저백 대신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럼 그 한마디 뒤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은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진짜 할아버지예요. 앞니 빠진 웃음이 환했습니다. 진짜 할아버지. 16일 전에 이 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할아버지가 오늘 진짜가 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지 않았습니다. 더는 참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3년 후 매주 토요일이면 시장에 갑니다. 봉고차가 아니라 제 차를 몰고 가요. 상필이가 기사를 부르시죠라고 할 때마다 시장에 벤츠가 들어가면 되겠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주가 골라준 작은 SUV를 탑니다. 가게는 그대로였습니다. 은주가 없애려 했어요.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말렸습니다. 없애지 마라. 거기가 우리 가족 시작이다. 간판도 그대로예요. 은준의 떡볶이. 바랜 빨간 글씨. 은주가 주말에만 가끔 가게를 여는데 열면 시장 어르신들이 줄을 서요. 예전이랑 똑같이 마감 때 남은 음식을 나눠줍니다. 저는 예전 벤치에 앉아요. 나란히. 은주가 떡볶이를 한 접시 들고 나옵니다. 아버님, 떡볶이 더 드실래요? 우리 며느리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은주가 웃어요. 초승달 눈이 휘어집니다. 3년이 지났는데 그 웃음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할아버지, 떡볶이 더 드세요. 하은이가 뛰어옵니다. 10살이 됐어요. 양갈래 머리 대신 단발을 했습니다. 앞니는 새로 났어요. 그런데 웃을 때 눈이 초승달이 되는 건 엄마를 닮았습니다. 하은아, 시윤이는? 저기 있어요. 가게 앞에서 시윤이와 하은이가 뛰어놀고 있습니다. 시윤이가 8살이 됐어요. 태훈이 눈을 닮은 날카로운 눈매였지만 웃을 때는 둥그러지는 아이였습니다. 제 무릎 위에 아이가 앉아 있어요. 태준이와 은주의 딸입니다. 2살. 볼이 빵빵하고 제 금태 안경을 잡아당기는 게 취미예요. 아이고, 이건 알아. 할아버지 안경이야. 반짝. 그래, 반짝반짝이야. 저 멀리서 태훈이가 걸어옵니다. 시윤이 손을 잡고요. 아버지, 저희도 왔습니다. 오, 왔냐?
태훈이가 가게 앞 의자에 앉았어요. 은주가 태훈이한테도 떡볶이를 내밀었습니다. 형님 드세요. 고맙습니다, 은주 씨. 태훈이가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습니다. 은주가 웃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장 골목에 우리 가족이 다 모여 있었어요. 떡볶이를 먹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복순이가 옆에서 이 집안 사람들 참 잘 먹는다 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그 광경을 봤어요. 노란 패딩은 집 옷장에 걸려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빨았어요. 수선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니까. 가끔 옷장을 열 때마다 그 패딩이 보여요. 그러면 16일이 떠오릅니다. 비 오는 날 비닐을 씌워주던 손, 찢어진 팔꿈치를 꿰매준 밤, 5만 원짜리 치료비, 반지를 끼워주던 손가락. 아내 영정은 거실에 그대로 있습니다. 국화를 매주 바꿔 꽂아요. 은주가 직접 합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코끝이 찡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귀한 사람은 화려한 곳에 있지 않았어요. 시장 골목 작은 분식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짓골의 저에게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도 없지만 가격표도 없습니다.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